야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 며칠 전 동향의 K화백과 잡담을 나누다가 화제가 자연스럽게 고향 이야기로 흘렀다. 갈 수 없는 이북 땅에 고향을 둔 사람들끼리 만나면 단 몇 마디라도 고향 이야기를 나눠야 신도 나고 친밀감도 돈독해지는 걸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약간은 슬퍼지기도 한다. 가서 현장을 확인할 길이 없어서 오로지 유년기 추억에 고정된 고향은 당연히 지상의 낙원이다. 이남에 고향을 둔 이들이 개발과 산업화로 고향 산천이 발랑 까진 도시가 되거나 흔적도 없이 수몰된 걸 개탄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추억 속에만 있는 고향은 변할 리가 없어서 오히려 다행이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실향민 중에서도 고향을 미화하는데 단연 으뜸 가는 사람들이 개성 사람들 아닐까? 산천 자랑, 역사와 풍속 자랑, 음식 자랑 등등 일단 말만 나오면 해도 끝이 없이 이어진다. 하다못해 개성의 부녀자들은 빨래와 청소를 좋아한다는 것까지 자랑거리가 된다. 설마 하니 빨래나 청소를 취미로 하겠는가? 여자들을 부리는 데 있어서 타지방보다 더 혹독했다는 이야기도 되련만 그것까지도 미화하려 든다. 그러나 이번엔 그게 아니라 어릴 적에 어른들한테 야단 맞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K화백이 서울 본토박이를 자처하는 사람으로부터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개성 사람들은 예로부터 걸쭉하고도 상스러운 욕을 잘한다는데 정말 그러느냐는 질문이었다고 한다. 아마 K화백도 나처럼 말끝마다 고향을 미화하는 소리만 하니까 세민한 서울 사람이 약을 올려주려고 그런 곤란한 질문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뭉쳐 생각하면서도 글쎄 어릴 적에 어른들이나 동무들한테 들은 욕이 뭐 있더라 생각해보게 되었다. 길고도 행복했던 어린 날의 추억 중에서 하필이면 욕을 떠올려야 한다는 게 재미없었던지 개성지방만의 특별한 욕이 생각나지 않다가 K화백이 먼저 무릎을 쳤다. 바로 그거였다. 야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 사람들한테서 야단 맞을 때 쟤는 야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왜 저렇게 말을 안 들어? 가 가장 흔한 욕이었다. 아이들끼리도 수틀리면 얼레리 꼴레리 누구누구는 야다리 밑에서 주워왔대요 하고 놀리곤 했다. 아주 흔한 욕이어서 개성아이 치고 야다리 밑에서 주워오지 않은 아이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당시에는 그 소리가 왜 그렇게 서러웠는지 울고 불고 했던 생각이 어제인 듯 생생했다. 아기는 엄마 배꼽에서 나온다고 가르칠 때였다. 성교육 같은 건 전무했다.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이 되고서야 그게 아니라는 걸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다들 허술하게 입고 살 때였지만 배꼽을 내놓는 건 질색이었다. 아이들이 특히 계집애가 아무렇게나 뒹굴다가 낮잠을 잘 때 배꼽이 나와 있으면 어른들은 질색을 하고 배꼽만이라도 가려주었다.
배꼽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아기가 나오는 데니까 그러려니 했다. 어른 아이 식구들끼리 배꼽에서 배꼽으로 이어진 연속성과 소속감은 정서적으로 여간 편안한 게 아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야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니. 쫓길 정도로 야단 맞은 것도 아닌데 뛰쳐나가 굴뚝 모퉁이 같은 데서 청승을 떨곤 했다. 예전엔 서울 시내도 그랬지만 개성에도 시내 도처에 개울물이 흐르고 있었다. 대문 밖만 나가면 도로를 낀 개울물을 만날 수 있었다. 서울선 시내의 크고 작은 하천들을 통틀어 개천이라고 불렀는데 복개되기 전에 개천은 늘 냄새나는 구정물이어서 몹시 더럽거나 천한 걸 흔히 개천에 비유해서 말하곤 했다. 주택가를 그물망처럼 흐르는 개울물을 개성 사투리로는 낚갓줄이라고 불렀다. 낚갓줄 물은 산간의 계곡물처럼 맑고 깨끗해서 부녀자들은 그 물에서 빨래나 마전을 하기를 즐겼고, 그래서 그런지 개성 사람 옷은 희기로 유명했다. 낚갓줄이 골목길처럼 도처에 분포돼 있으니 자연히 다리도 많았다. 돌다리, 나무다리, 외나무다리, 흙다리까지 다리도 많고 이름 없는 다리도 있지만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다리도 있었다. 고려말의 충신 정몽주의 충절이 핏자국으로 남아있는 선주교가 그런 다리이다. 개성을 송도라고 부를 때부터 그 고장 사람들이 사랑한 다리로는 병부교라는 다리가 있다. 다리가 예뻐서가 아니라 전에 내려오는 예쁜 전설 때문에 사랑을 받은 것 같다. 송도에 현금이라는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다. 처녀가 18살 때 병부교 밑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다리 위를 지나가던 얼굴이 단아하고 의관이 화려한 선비가 처녀를 눈여겨보면서 웃음 짓기도 하고 손짓을 짓기도 하는지라 처녀도 마음이 움직였다. 선비가 한참 그러다가 가버린 줄 알았는데 날이 어두워져 같이 빨래하던 처녀들이 다들 집으로 돌아간 후 다시 나타나더니 다리 위에서 아름다운 목청으로 노래를 불렀다. 그러고 나서 처녀에게 물을 청했다. 처녀가 표주박에 물을 가득 떠서 주니 선비는 반만 마시고 돌려주면서 처녀에게도 마셔보라고 했다. 처녀가 받아 마셔보니 물이 아니라 향기로운 술이었다. 기이한 술 기운에 두 사람의 마음이 다 황홀한 중에 사랑에 빠지고 그 후 처녀가 아기를 배 10달 후에 여아를 낳으니 산방에도 기이한 향기가 가득했다. 여아가 자라 황진이라는 명기가 되었다는 게 명부교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이다. 거기 비하면 야다리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좀 썰렁하다. 송도는 고려의 서울이었고 고려가 멀리 아라비아 상인하고까지 교역하고 그들이 송도 거리를 활보한 흔적들은 고려 가사에서 엿볼 수 있다. 야다리는 개성에서 서울로 오는 국도를 타려면 그 다리를 거쳐야 하는 개성 시내에서는 제일 남쪽 끝에 있는 다리이다. 다리 밑을 오천이라는 개울이 흐르는데 오천은 사천강의 지류이다. 고려시대엔 서해의 밀물이 사천강을 거쳐 오천까지 차올랐기 때문에
서역에서 오는 상인들의 배가 육지를 거치지 않고 송도까지 올 수 있었다. 고려 태조 때는 거란 왕이 보낸 사신 30명과 낙타 50피를 실은 배가 야다리 아래까지 와서 수교를 청하였다. 고려 태조는 거란이 동족인 고구려 유민이 세운 발해를 침략해서 멸망시킨 것을 괘씸하게 여겨 수교를 거절했다. 사신 30명은 귀양을 보내고 낙타 50마리는 야다리에 매놓은 채 방치해서 종당엔 굶어 죽게 했다. 그 다리에다가 낙타를 매 놓기 전에 다리 이름은 만부교였다고 한다. 낙타가 굶어 죽고 나서 사람들이 낙타교 또는 낙교라고 부르다가 낙타를 흔히 약대라고 부르는 속어를 따르다 보니 야다리가 된 거였다. 사신을 꾸짖어 귀양 보낸 건 국가의 위신을 위해 잘한 짓이었다 해도 말 못하는 짐승이 무슨 죄가 있다고 굶겨 죽이기까지 했을까? 하긴 건조하고 광활한 땅에 살던 짐승을 이 비옥하고 아담한 땅에서 기르기도 난감했을 터. 다리 이름을 고쳐 부르기까지 한 걸 보면 말 못하는 짐승에 대한 연민 같은 게 느껴진다. 야다리에 얽힌 이야기는 이렇게 썰렁하고도 슬프다. 또 그 고장을 떠날 때 말고는 건널 일이 없는 경계의 다리이다. 왜 수많은 친밀한 다리 놔두고 개성 사람들은 하필 개성 아이들을 야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로 만들었을까? 내가 그걸 이상하게 여기자 K 화백이 아니 그것도 모르냐고 정말 그것도 모르냐고 재차 반문하면서 나를 바보 취급했다. 해답은 간단했다. 야다리는 양다리가 아니겠느냐는 거였다. 양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 그러고 보니 말이 되는 소리였다. 증손자 볼 나이. 난 지금도 엄마가 필요해. 이 나이에 머지않아 증손자 볼 나이에도 지치거나 상처받아 잠 못 이루는 밤이면 이불 속에서 몸을 태아처럼 작고 불쌍하게 오그리고 엄마, 엄마,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서럽고도 서럽게 엄마를 찾아 훌쩍인다면 누가 믿을까? 우리 엄마는 딸이 손자를 5이나 볼 때까지 장수하셨는데 그때까지도 이 늙은 딸은 엄마를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불러보지 못했다. 내가 자랄 때만 해도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엄마 대신 어머니로 부르게 하는 게 제대로 된 가정교육이었는데도 우리 엄마는 그러지 않았다. 동무들 중에 자기 엄마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아이를 보면 제 엄마는 의붓 엄마인가 봐 하고 동정할 정도였다. 엄마는 부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 내 시름에 겨워 엄마, 엄마를 연거푸 부르면 끝도 없이 옛날 생각이 나고 이야기가 이야기를 부르면서 마음이 훈훈하게 젖어오면 오그렸던 몸이 펴진다. 이 몸이 얼마나 사랑받은 몸인데 넘치게 사랑받은 기억은 아직도 나에게 젖줄이다. 신경숙의 장편 엄마를 부탁해도
엄마가 붙은 제목이 반가워 받자마자 읽기 시작해서 마치 잠 안 오는 밤 엄마를 부르듯이 성마르게 읽다가 이야기에 빠져들면서 우리 엄마와 신경숙의 엄마를 구별 못하게 되었다. 책에 나오는 대로라면 신경숙의 엄마는 1938년생이니 나보다도 훨씬 어리다. 그런데도 지금 살아계신다면 100세가 넘었을 우리 엄마하고 그의 엄마를 헷갈리고 있었다. 아마 사라져가는 농경시대의 엄마라는 공통점 때문이기도 하고 옛날 엄마 노릇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 엄마도 뒤주에 쌀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며 반평생을 보냈고 자식들이 밥 먹고 살만해진 후에도 자식들에 대한 안부는 밥으로 시작해서 밥으로 끝났다. 밥은 잘 먹는 게야?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감기가 들었다고? 억지로라도 밥을 챙겨 먹어야 한다. 예로부터 감기는 밥상 밑으로 도망친다고 했어. 애들 도시락 5이나 싸주기 얼마나 힘드냐. 그래도 빵 같은 거 사 먹게 하지 마라. 밥이 보약이다. 뭐니 해도 우리 엄마의 밥 타령의 앞권은 내 신랑감을 처음 보고 하신 말씀. 제 식구 밥은 안 굶기게 생겼더라. 가 아닐까? 옛날 엄마들에게 밥은 곧 생명이요 사랑이었다. 그래서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었다. 엄마가 됨으로써 남의 자식도 다시 보게 되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 대한 측은지심이 생겨나고 십시일반의 정신도 우러났을 것이다. 십시일반으로 버텨온 지난 시대를 생각하면 가난까지도 그립다. 실종된 신경숙의 엄마를 줄곧 우리 엄마하고 동일시하고 읽다가 그 엄마가 이 세상 어디선가 마지막 정신을 놓기 전에 남긴 독백. 내 새끼, 엄마가 양팔을 벌리네. 나의 겨드랑이에 팔을 집어넣네. 엄마는 웃지 않네. 울지도 않네. 엄마는 알고 있었을까? 나에게도 일평생 엄마가 필요했다는 것을에 이르러 마침내 우리 엄마가 아닌 나하고 하나가 된다. 나야말로 엄마의 도움 없이는 죽지도 못할 것 같은 나약하고 의존적인 인간이니까. 시의 가시에 찔려 정신이 번쩍 나고 싶을 때 엎드려서 글을 쓰다가 밥상을 놓고 글을 쓰니 이렇게 좋은 것을 하고 좋아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젠 버젓하게 큰 책상에다 의자에 앉아서 쓴다. 내가 조금씩 잘나져서가 아니라 차차로 늙어가면서 앉았다 일어나는 게 관절에 부담되는 게 느껴져서이다. 필기도구도 만년필에서 볼펜으로 간편해지다가 그보다 엄청 큰 컴퓨터로 변해서 책상도 커졌다. 책도 불어나 서재가 넘쳐 서고를 하나 새로 만들었다. 내 생전에 다 못 읽을 책 끼고 있어 뭐 하나 빌려주기도 잘하고 정해놓고 기증하는 데도 있지만 책이 불어나는 속도를 미처 당하지 못한다. 그래도 한 달에 평균 너댓 권가량의 책은 구입을 한다. 물론
읽고 싶은 책이나 선물하기 위해서도 사지만 집 어딘가에 있긴 있으련만 필요할 때 찾지를 못해 사기도 한다. 어느 가슴엔들 시가 꼽히지 않으랴 애송시 100편은 신문에 연재될 당시 아침에 그것을 받아 읽을 때의 행복감이 생각나서 얼른 샀다. 시집 표지가 이렇게 예쁘거나 야해도 되는 걸까? 고독하고 높은 정신을 이렇게 한자리에 모아놓아도 되는 걸까? 그런 염려도 되었지만 그 두 권의 책은 살 때도 행복했지만 다시 읽어도 아무데나 읽어도 내 정신도 조금은 깊고 높아지는 것 같은 기쁨을 맛본다. 다시 읽어도 거듭해 읽을수록 더 좋아지는 건 좋은 시만이 줄 수 있는 큰 복인 것 같다. 멋모르고 그냥 느낌으로 좋아하던 난해한 시에 뛰어난 시인들의 웅숭 깊고 친절한 해석이 붙은 것도 금상첨화였다. 내 책상에서 멀리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는 편의상 사전류와 글 쓰다가 자주 참고해야 할 책들, 내 무식을 벌충해 줄 수 있는 어렵지 않은 전문 서적들로 채워져 있다. 더 가까이 눈에 잘 띄고 손만 뻗으면 뽑아볼 수 있는 자리는 시집들 차지다. 시집은 얇으니까 자리를 덜 차지하고 아무도 빌려달라는 사람이 없어서 여러 권의 시집을 모을 수 있었지만 장서로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시로 뽑아 읽기 위해 가까이 두고 있다. 글을 쓰다가 막힐 때 머리도 쉴 겸 해서 시를 읽는다. 좋은 시를 만나면 막힌 말꼬가 거짓말처럼 풀릴 때가 있다. 다 된 문장이 꼭 들어가야 할 한마디 말을 못 찾아 어색하거나 비어 보일 때가 있다. 그럴 때도 시를 읽는다. 단어 하나를 꼬우기 위해 또는 슬쩍 베끼기 위해. 시집은 이렇듯 나에게 좋은 말의 보고이다. 심심하고 심심해서 왜 사는지 모르겠을 때도 위로받기 위해 시를 읽는다. 등 따숩고 배불러 정신이 돼지처럼 무디어져 있을 때 시의 가시에 찔려 정신이 번쩍 나고 싶어 시를 읽는다. 나이 드는 게 쓸쓸하고 죽을 생각을 하면 무서워서 시를 읽는다. 꽃 피고 낙엽 지는 걸 되풀이해서 봐온 횟수를 생각하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내년에 뿌릴 꽃씨를 받는 내가 측은해서 시를 읽는다. 동시 100편에 실린 시들은 신문에 연재되기 전에도 거의 다 읽은 적이 있는 시들이다. 문학소녀 시절에 줄줄 외던 시들도 여러 편 포함되어 있다. 그게 반가워서 다시 한번 시를 외워보려고, 시를 외울 때마다 찾아오는 그 가슴 울렁거리는 청춘의 기쁨을 맛보려고 이 시집을 샀다. 시는 낚지 않는다. 시간이 지났다고 한물 가는 시는 시가 아닐 것이다.